네, 지금부터는 국회 정보위 또 행안위 간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기도 선거 때문에 바쁘시죠? 네, 뭐 네, 지금 한참 네. 경선하고 경선. 네. 네, 치열해요, 민주당. 힘듭니다. 예. 경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저희 데일까봐 살짝 좀 옆으로 비켜 있으려고요.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어제 정보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반응을 보였어요. 네. 대통령께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통일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현직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행위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유감 표명은 역사상 처음이다.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기록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예. 우선 빨랐죠. 이재명 네, 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빠르고 담백했죠. 있는 그대로를 네. 했고 저는 잘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 네,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맞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쭉 일관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네.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한 반응도 빨랐습니다. 당일 네. 그냥 바로 김여정 부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부장이 나온 특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다라는 평가인데 요 정도 되면 도보다리 회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아닙니까? 네. 예. 조금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김여정은 네. 일단 김여정의 존재는 대미 대남 스피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즉각 답변을 한 건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다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죠.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가 수많은 이렇게 도발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네네. 무인기를 보낸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도 평화로 이렇게 쭉 관리해 왔던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 부분이 네.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의 화해 국면으로 열릴 거냐? 예. 그건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퀘스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어제 이제 정보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남 10호 제가 명칭을 잠깐 착각했는데 대남 조직이 조금 바뀌었다. 10국. 네, 예.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종석 장관을 원장을 포함한 이제 국정원 관계자들이 확인을 몇 가지 해준 것 같아서 그래도 일정 정도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질 것 같은 기사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그건 제가 드는데. 이종석 원장한테 질문을 한 건데요. 정보위에서 네. 북한 내에서 조직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네. 대남 조직이 조평통이라든지 통전부 등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해체가 됐거든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 대남 담당 조직이 외무성 산하에 10국을 둔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남 조직이 생기니까 뭔가 얘네들의 생각들이 꿍꿍이가 있나라고 네. 해석할 부분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그 조직의 담당자가 장금철이라고 하는 예전에 통전부장인데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데요. 언제 만나셨습니까, 의원님은? 다 만난 적이 있다. 사실 의원님 평양에 가서 네. 직접 소통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장금철 부장이 돌아온 거죠. 돌아왔다. 네, 통전부 부장을 하던 사람인데 그동안 잘 안 보이다가 식국장으로 왔는데 예. 외무성 1부상을 하면서 식국장을 시킨 거예요. 예. 외무성에 갖다 놓은 건 뭐냐고 하면 예. 김정은이 계속 이야기하는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적대적 두 개 국가다. 우리 민족이 아니야라고 규정한 거예요. 외무성에 갖다 놓은 거. 네. 외교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민족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조금 까칠한 거죠. 까칠한 거다. 그런데 예. 1부상에 갖다 놨다라는 건 또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 조직 체계에서 1부상은 네. 어떻게 보면 수상보다도 더 나아요. 예를 들어 장관보다도. 일자가 붙은 건 예. 최고 지도자하고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조직 지도부장이 있고 예. 조직 지도부 1부부장이 있어요. 예. 근데 그냥 부부장이 있어요. 예. 1부부장이 사실상의 실권자예요.
라고 보시면 예, 돼요. 예. 그런데 외무성의 일부상을 그동안 누가 해왔냐? 김계관, 최선희 등등 쟁쟁한 인물들이 했어요. 네. 그 자리에다가 이 우리 대남통인 장금철을 두었다라는 건 뭔가 남쪽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남쪽과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경협인가요? 아니면 뭐 외교 관계 수립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지금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이고.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지금은 지상 최대 과제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4월에 있다가 5월로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을 고리로 해서 네.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 속에서 배치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5월 뭐 원래 4월이었는데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도 물론 이제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겠지만 뒤이어서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뭐 면담, 뭐 이런 것 가능성도 어제 정보위에서 좀 체크가 됐습니까? 제가 국정원장에게 질의했던 부분인데 네. 얼마 전에 3월에 네. 유럽에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벨라루스 북한하고 좀 아주 친한 가깝죠. 나라. 네, 아주 가깝죠. 근데 루카센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예. 3월 25, 26일 날 평양을 방문했어요. 예. 갑자기. 예. 별 계획도 없었는데 네. 루카센코가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이거 북미 정상회담 때문이다 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루카센코가 갑자기 갈 이유가 없었는데 가서 루카센코가 했던 말이 미국을 고려한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가 중국에 오면 김정은과의 모종의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구나라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요. 네. 다만 이 부분에서 그럼 김정은이 화답해서 나올 거냐?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미지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의원님께서 나올지 말지를 김정은이 판단한다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표면적으로 핵심은 북한 핵을 인정하냐 문제예요. 북한 핵 인정.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사되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접촉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데 다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이 공공하잖아요. 매우 공공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진퇴양난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부활절날 쌍욕을 했어요. 오죽하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죠. 그 카드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예요. 자기 정치 차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인이 생기는 거죠. 움직일 동인이. 네네. 자, 이런 동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 핵을 인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여주기식 쇼잉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번 만날까라는 제안을 할 수 있죠. 그걸 김정은 위원장도 나쁘지 않은 카드거든요. 그냥 한번 만나주는 거. 그렇죠. 그게 상황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북핵의 존재 가치를 과시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나올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면 뭔가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퍼포먼스는 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돼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어쨌든 어제 바로 이제 주고받는 그 남북 간의 메시지를 보아할 때 뭐 지금 당장 뭐 이산 가족이 만나고 뭐 다시 뭐 그 뭐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남북 간의 어떤 뭐 인도주의 뭐 이런 뭐 사회 경제적인 뭐 이런 접촉 같은 거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좀 빨라요. 너무 빨라요. 좀 빠르고 지금은 북은 김정은 시대를 새롭게 선언했어요. 이번에 9차 당대에서. 그래서 아까 김여정의 담화 내용에 보면 국가 수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없던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국무위원장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가 수반이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이 이제 북한이 정상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도 개편하고 세대 교체도 하고 막
예. 사실상 김정은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글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적으로는 자력갱생, 핵고도화 이걸로 방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당장은 풀어갈 여지도 많지 않고 여력이 없다. 여력도 자기들 살기에 그렇죠. 바빠서. 그리고 예. 관심도 없어요. 예. 우선 관심은 예.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인조주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 어떻게 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린 그래도 꾸준히 네. 그런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좀 하면 좋지만 북한이 준비가 될 때까지 뭐 기다려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중요한 건 네. 이런 상황이 길게 보면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자극해서 맞대응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예.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외국 투자자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다만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 관계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네. 과정 자체가 평화거든요. 경제에 아주 좋은 긍정적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중동 전쟁 국면에서 북한 변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봐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였고 네. 필요한 메시지, 평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메시지였고 북이 화답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잘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중동 전체가 지금 네. 하얗고가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일보 얼마 전에 문정인 선생님 인터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북한은 남한의 존재를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럼요. 뭐 우리가 미국 끌어당겨 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전쟁을 촉발시키고 전쟁을 지속화하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전쟁은 아니다. 예. 평화다라고 하기 평화의 때문에 수호자다. 예. 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예.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편의점 보고 계십니까? 아마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호르무즈에 26척이 묶여 있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본 배, 뭐 불란서 배 다 나오는데 우리 배는 왜 못 나오는 거야? 우리 정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좀 과한 지적인 것 같고요. 네. 26척 중에 유조선은 한 7척 정도 있다는 거 유조선이 7척. 예. 있다는 것 같고 일본 배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일본 정부가 움직여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민간 영역에서 움직인 거. 근데 거예요. 우리는 일본 정부가 뭔가 다카이치 사나이가 큰 역할을 한 걸로 전혀요. 언론은 막 보도가 되고 전혀. 아, 근데 쏙 내를 들여다보면 아마 예. 언론에서 오늘 정도부터는 보도가 될 텐데 네네. 일본 정부가 움직였다라는 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움직였고 그러면 민간 영역 뭐예요? 기업들? 기업들이요. 기업들이 즉 이란과 우호적인 국가들을 통해서 그 예. 기업들이 움직인 부분이에요. 예. 정부가 움직인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우리 정부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26척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의원님 26척이 싹 다 우리 그건 선적입니까? 그건 아니면 아니고요. 왜 그러면 네. 거기 26척에 우리 배가 묶여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고요. 예. 우리 국적의 배는 그렇죠. 아니라는 예, 거죠. 예. 26척이. 국적? 배는 예. 국적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 다 아시겠지만 예.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 배 소위 말해서 국적을 다른 나라에 두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중요치 않고 그리고 어제 확인된 바는 배에 있는 선원들이 네. 자의적으로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됐거든요. 그렇죠. 선원들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갇혀 있는 그렇습니다. 형국이잖아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라고 예. 해서 확인했더니 자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올 수 있다. 네네. 나간 사람도 있답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고요. 예.
아마 국정원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중동 전쟁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흐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이 스몰 딜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네, 서로 스몰 딜. 타협하는 예.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지금처럼 지리한 국면이 끌어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은 퍼붓겠지만 네. 지리하게 그냥 가는 네. 상황이 있을 네. 수 있다라는 옛날 뭐 이라크 전쟁처럼 막 그렇게 8년 막 이렇게 가는. 그렇죠. 예. 끝부분. 끝부분. 세 번째는 지상전 투입이라든지 이란의 발전 시설에 대한 대규모 예.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 건데 지상전 투입 같은 경우에도 미군이 예전 이라크 전쟁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중동 지역에 파병 나가 있던 규모가 네. 20만이 넘었어요. 한 23, 4만 정도 됐어요. 와.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17,000명에서 5만 뭐 5만 정도 5만 봅니다. 정도 예, 이렇게. 5만 정도 예. 보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냐라는 예. 부분들에 대한 좀 퀘스천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시나리오 속에서 어떻게 갈지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저희 뭐 의원들도 다 그 부분에 동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 기일도 지금 계속 연기하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조건들이 아니어서 예. 뭐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갈 것 같다라고 예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고 향후 2, 3일이 중동 전쟁의 분수령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그 오늘 중앙일보 제목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미군 한 명 구하려고 수십억 달러 쏟아붓는 이것이 미국의 힘. 애국이다 뭐 그런 거죠.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뭐 뜻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역량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 우리 보수 언론들이 찬양에 맞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무력의 균형은 확실히 깨진 거죠.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미국과 이란. 예. 네, 그럼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라는 지형적 특성을 이용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예. 그걸 미국이 이제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예. 국방력의 수준이나 공격력의 차이는 뭐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숱하게 폭격을 했기 때문에 예. 다만 앞서 말씀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저는 우리가 취할 건 장점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가가 네. 정부가 한 국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들 그건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뭐 이렇게 헐리우드식으로 미화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네. 그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전쟁이 계속되는 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뭐 열어라,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열어라라고 하는데 이란이 열리는 만무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후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과 파장도 굉장히 큰 건데 뭐 안보 불안이나 이런 게 생길 리는 없겠죠. 저는 지금 시기를 위기 상황으로 규정합니다. 위기. 예, 분명한 위기고요. 예.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돌파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지율도 잘 나오죠. 예. 특히 대통령께서 잘하시고 개인기도 워낙 출중하시니까 네. 국정운영 지지율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지지율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이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려운 국면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0년에 저희가 코비드 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마스크 대란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렇죠. 예. 약국에 줄을 뭐 100m씩 예, 쓰고 맞아요. 그때 제가 선거할 때인데요. 예. 야 이러다가 여당 몰패다. 이건 뭐 전패다라는 위기감이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질서 있게 섬세하게 잘 대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반전된 거 네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위기 국면에서는 K 방역. 그렇죠. 예. K 방역 전 세계가 다 부러워했을 예. 정도였으니까.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모두가 부러워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압승을 한 거거든요. 2020년 총선에서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압승을 예. 한 게 아닙니까? 예.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데 이 위기 국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예. 라면 쉽지 않죠. 아마 청와대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연일 네.
이 비상경제회의. 비상경제회의 주관하시고 예. 야 이건 직접 나서야 돼. 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예. 돼라는 예. 메시지를 쏟아내시는 게 예. 그런 절박함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8년 계셨기 때문에 네. 지금 청와대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살벌하죠.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네. 청와대 내에서는 유가라든지 중동 전쟁이라든지 신경 써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예. 이 변수가 하나하나 다 우리 국내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요. 예, 예. 쉽지 않아요. 이거 헤쳐나가는 네, 게. 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골머리 썩으면서 하여튼 코피 터질 겁니다. 제가 지금 볼 청와대 내부가 코피 터질 네. 거다. 예. 안 터지면 안 돼요. 터지는 게 맞아요. 예. 그 의원님께서 좀 팁을 주시자면 지금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헤맬 수도 있고 한데 8년간 청와대 당국자로 볼 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청와대 내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될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재명 정부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세요. 예. 현재 잘하고 계신데 그나마 이제 뭐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하자면 예. 제일 중요한 건 상황을 장악하는 거예요. 상황을 장악하는 예, 것이다. 현재 상황을 예. 중동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예. 우리 국내 경제라든지 예. 제대로 알아야 예. 처방을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일 때 막 허둥지둥하면서 정보 취합도 안 되고 기가 팔랑기가 돼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예. 그럼 절대 안 되고요. 예. 무게 중심 딱 잡고 예. 상황을 제대로 장악해 들어가는 게 위기 대응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결정을 늦추면 안 돼요. 예. 결정하면 예. 밀어붙여야 예. 된다. 결정을 늦추면 안 되고 결정하면 바로 처리해 나가야 집행을 돼요.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하여튼 위기 대응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성과로 나타나야 돼서 네. 네,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특히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위기감을 좀 증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보니까 이를테면은 그 뭐 아이들 젖병, 뭐 그다음에 뭐 주사바늘, 뭐 비닐, 나프타 수급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뭐 시장이 좀 난리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당정이 홍해에 유조선 5척을 투입해서 원유 확보를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당정이 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좀 놀래가지고. 예. 이제 당에서 걱정이 되니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예. 원유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예, 예. 문제 제기를 했을 거고 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플랜 B가 있다. 우리는 호르무즈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재래 언론에서 그렇게 위기감을 부추기고 하는 것 자체가 위기 국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종량제 봉투 같은 걸 사재기 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스크 대란도 지나고 보면 되게 웃겨요. 근데 그때는 그 마스크 하나 못 구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엄청 비쌌잖아요. 예. 마스크 값이 폭등하고. 예. 예. 지금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도 예. 그렇게 줄 서고 하시는 분들을 타박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국민들의 심정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위기 상황인데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벌어지고 어떻게 있는. 하냐라고 예, 예. 이해하고 인정하고 예. 그런 상황을 도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 관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해오는 것처럼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동 전쟁 첫날 2월 28일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위기를 만들어서 맞아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휩쓰는데 그때 꼭 언론이 바람잡이 역할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대한 언론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까 취재편이 좀 열심히 들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 지적하더라도 과하게 띄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왜곡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와 또 외교부가 협력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우리 이 배 26척을 빠르게 들여와라라는 민간 지원을 해서라도. 민간 지원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라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럴 때면 해수부와 외교부가 어떻게 좀 협력 관계를 맺어요? 해수부 외교부의 역할도 중요하죠. 정부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서 제가 일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정부 사이드에서 접근하는 게
별 이렇게 효력이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란은 지금 야, 미국과 관련된 것은 안 돼라는 거잖아요. 예. 이란이 우리나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테헤란로. 네. 대장금도 있고. 대장금. 네. 우리 가전제품 수출도 많이 하고 관계 되게 삼성, LG 좋아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좋았어요. 예. 제재 국면 이전까지는. 예.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대 정부로서 풀어가는 것보다도 민간 사이드에서 푸는 영역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네. 대통령께서 해수부하고 외교부가 힘을 합쳐서 뭐라도 해봐라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되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예.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 물밑에서는. 네. 그런데 이 물밑에서 하는 걸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또 예. 정부 입장에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가 이란하고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시콜콜 보고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일면에 이란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네. 하고 또 이제 원유 수급을 좀 검토해보라라는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청와대에서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 제재 대상 국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줘야 될 돈이 있어요. 네, 그것도 묵혔었죠. 지난 정부에 그거 주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도 못 갔다면서요. 네, 예. 방법이 없어요. 예를 예.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인도주의적 접근을 하려고 해도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북한에다가 약을 인도주의적으로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합사에서 뭘 막았어요? 약을 싣고 가는 트럭을 막았어요.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이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걸어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개나리 보찜을 지고 사막을 어떻게 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물론 그런 방안들을 검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을 거예요. 물밑에서는. 근데 그걸 다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대단히 제한된다라는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로 참 외교안보 어려운 점이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정부가 좀 지혜롭게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인데요. 의원님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개특위. 정개특위 관련해서 지금 그 선거구획정 계속 늦어지고 있고 진보야 사당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역의원 비례 확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쟁점이 잘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현행 유지하자, 현행 선거구와 현행 제도로 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고 비유하자면 학업의 뜻이 없어요. 근데 우린 뭐 민주당은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고 있어서 그 쟁점의 간극을 좁혀가야 되는데 예.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안타깝죠. 그렇군요. 그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어제 국정원 네. 그 정보위원회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좀 새롭게 나왔습니까? 국조특위에서 이종석 원장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확인된 게 있습니까? 국조특위에서 말씀하신 걸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정원에서 여러 자료가 있었는데 네. 자료를 편의상 예. 정리해서 예.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쉬운 자료들만 추려서 줬다라는 게 지난번 국조특위의 그렇죠. 핵심이었잖아요. 네. 어제 내용도 그거였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의 리오남이 예. 필리핀에 온 기록은 기록이 없다. 없다. 이것도 뭐 지난번 국조에 예, 나왔던 나왔어요. 이야기라 예. 그 두 가지를 조금 소상하게 네. 국정원장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정말 알토란 같은 팩트가 빼곡한 윤건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